2023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제3장은 가치를 높이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그 목차에 대한 내용만 봐도 기대가 돼요. 앞으로 10년을 이끌 불변의 입지, 2023년 부동산 전망 및 유형별 투자 전략, 정부 정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략, 강남 아파트를 손에 쥘 수 있는 2023 경매 시장.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해보죠. 앞으로 10년을 이끌 불변의 입지.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입니다. 불변이라는 키워드가 거대하게 느껴지지만 이는 곧 앞으로 10년 동안 살고 싶은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청약이 나와도 사람들의 고민은 많다. 넣어도 될까요? 계약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99%는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이다. 많이 오를 지역을 선택해야 할지, 원래 인기 지역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 나부터가 헷갈리는데 이걸 누가 사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청탁을 안 받는다. 이 흐름은 바뀌기 매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는 더 오르고 그러면 분양시장에 점점 사람들이 매력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원래 인기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는 굳이 2023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 된다. 매도 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래부터 호재는 없었던 곳 또는 호재가 실현된 곳은 일단 팔고 옮긴다. 옮겨가야 할 곳은 원래부터 인기 있는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중인 지역 또는 호재가 아직 남은 곳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급지를 팔아서 상급지와 대형 평수로 갈아타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물량이 별로 없다. 대형 평수는 조정도 별로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급지 매물만 왕창 빠지고 상급지는 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2023년 시장에 어떻게 적응할지, 갈아타기 움직임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갈아타기 시나리오를 표로 정리해봤다. 예를 들어 13억 원 주택에서 19억 원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먼저 13억 원 주택이 팔려야 한다. 13억 원 주택이 팔리려면 8억 원짜리 집이 팔려야만 한다. 연쇄적이다. 13억 원짜리 집에서 19억짜리로 가려는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는 현금은 약 8억 원 정도다. 기존 집에 있는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사냐는 의문도 생긴다. 하지만 현금이 4억 원 정도 있다면 대출을 35% 정도 받아서 한 달에 400만 원 원리금 상환을 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길이다. 이게 정말 사자의 심장일지 의심이 되는데요, 저한테는. 현재는 여유자금이 정기예금으로 가고 있다. 이 여유자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으로 올 자금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정기예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취득세가 완화되면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낮은 금리로 소득 요건도 안 보고 실행된다. 일단 무주택 혹은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로 가기 이전의 단계에 이용해 볼 수 있겠다. 대출 변화의 핵심은 15억 원 초과 대출이지만 5억에서 9억 원대의 구간도 올랐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서울에서 20억 원 언저리 주택들 15억 초과 주택이 팔리는 게 시금석이라고 본다면 전반적인 흐름에서 결국은 5억 원에서 9억 원 주택들이 팔리면 갈아타기를 위해 움직일 사람들은 매우 많다고 본다. 그럼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다주택자가 되어도 될까? 정부에서는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무엇보다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샀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내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대출도 쉬워진다. 일시적 2주택 양도 기간도 3년으로 바뀌니까 파는 속도도 여유 있다. 취득세도 3주택부터 중과세 하니까 2주택까지 가는 곳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투자할 지역이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택자가 되라는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지역에 주택 하나 그리고 플러스 비조정지역에 주택 하나가 답이다. 이 목표를 세우고 나면 무주택자도 규제지역부터 하나 일단 먼저 사야 한다.
그래야 두 번째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을 봐도 정비 사업에 관심이 생긴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보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진행 단계가 빨라지는 곳이 있다. 2023년에는 정비 사업이 키워드가 될 텐데 인기 지역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다. 하나 더 사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히 지금 정비 사업이 매우 한창일 것으로 보이는 일기 신도시 지역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렇게 5군데가 포함되네요. 그럼 두 번째 강사, 부동산 1타 강사 이동현 센터장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맞물려 있다. 위기에서도 유효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모두가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2023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주 매매 수급 지수를 발표한다. 매매 수급 지수란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22년 말 65까지 떨어지며 여전히 70선에 머물고 있다. 내가 부동산 건설업계 25년 정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항상 위기와 기회는 맞물리는 것 같다. 지금은 힘든 위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된 이유는 고금리 때문이다. 이 금리를 가지고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감당을 못한다.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합쳐서 신3고 시대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곳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반포 자이아파트,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잠실 리센츠 등 몇몇 단지도 입주했을 때 가격 하락 내지는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간 적이 있다. 그런데 시장이 좋아지면서 다 회복되었다.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즉 서울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좋거나 강남에 인접한 중강남 지역 등의 입지 물량이 쏟아질 때 기회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쪽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기회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할 만한 자리를 프리미엄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방, 수도권 외곽, 수도권 내부, 서울권, 강남권 순서로 안 좋아진다. 부동산의 기승전결은 항상 기승전 강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고 프리미엄이 없더라도 강남권의 집을 몇 억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조금 더 세분화된 유형별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2023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 정도를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적기로 보면 좋겠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정부에서 대출을 풀고 안심전환 대출 같은 제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상가, 금리가 높아지니 상가 시장도 안 좋아졌다. 장기 예금 금리가 5%인데 상가 임대 수익률이 3%다. 당연히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다. 최근 거래되는 것은 실수요자나 목이 좋은 자리다. 단기적으로 상가 투자로는 돈벌이가 힘들어졌다. 오피스텔,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개발 시행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오피스텔을 지을 땅이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사실상 개발이 끊겼다.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보통 대출을 이용한다. 그걸 부동산 PF라고 한다. 그런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가 끊겼다. 그러니 오피스텔 시장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오피스텔은 시장에 민감하고 금리에도 민감한 상품이다. 고금리의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데 오피스텔이 홀로 좋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PF 시장이 풀리고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토지는 20년, 30년, 50년을 봐야 하는 투자다. 당연히 토지 거래가 거의 끊겼다. 투자를 선별하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신3고 시대 가치를 높이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이다. 정상 시세에서 떨어진 급매물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떨까? 경제 저성장 시대는 이미 왔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이야기는 즉 위험을 대비하라는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몰빵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섣부른 투자보다는 물건의 본질을 보고 사야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상권이 좋은데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 이 주택을 사서 신축으로 짓기에는 공사비가 비싸니 리모델링을 한다. 건축하는 데 10억 원이라면 리모델링은 2, 3억 원이면 된다. 말끔한 외관과 엘리베이터, 우량한 임차인을 들인다면 건물 가치는 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사비가 크게 올라 신축 리스크가 생겼다. 꼬마 빌딩을 지을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평당 4,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최소한 7, 800만 원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토지도 리모델링이 있다. 토지를 정돈하고 길을 내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부동산을 막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을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참 정부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 여유가 있다면 상급지로 갈아타면 된다. 무주택자는 입지를 잘 분석해 사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은행 예금이 높은 이상 의미가 없다.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니 초창기 때 사고팔고 나와야 한다. 재건축 이슈로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와는 다르다. 토지는 리스크가 아주 큰 부동산이다. 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것이지 연락 오는 토지는 안 하는 게 답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략입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교수입니다. 3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물량으로는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먼저 알아보겠다. 재건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정책적인 순서는 안전진단이다. 현 정부는 구조 안전성 비율을 30%로 내렸다. 대신 주거환경, 설비, 노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도 4분의 1이 탈락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서울은 절대 공급 부족 시대에 들었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수도권 공급이 평정되고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40만 호에 불과한 3기 신도시가 공급된다 한들 서울의 공급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수도권 GTX, ABC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자. GTX는 중요하지만 기대치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2024년과 2028년에 완공되는 A 노선, 2030년에 완공되는 B 노선, 2028년에 완공되는 C 노선의 시기를 참고하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 등 완공 시점에 GTX 기대감이 반영될 확률이 높다는 차원에서 참고할 만하다. 먼저 A 노선은 일산에서 화성 동탄에 이른다. 여기에서 연장해 평택까지 내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산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대곡역 접근성이다. 또한 소사 대곡선이 개통된다면 일산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만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해안을 통해 일산과 강북, 강남의 연결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용인 구성역이 있다. 용인 구성역에서 기존 분당선을 통해 두세 정거장 갈 수 있는 지역도 살펴봐야 한다. 동탄에서 삼성에 도착하는데 16분, 17분 정도 걸린다. 오산에서 두세 정거장 만에 동탄에 오게 되면 오산 사람도 20분 만에 삼성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노선은 동서간 철도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부평, 남영주까지 이어진다. 부천 쪽에서 소사 대곡선으로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다. 동쪽으로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GTX역이 생기는데 그러면 7호선을 타고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 C 노선은 남북선이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된다. 의정부, 창동, 광운대 등의 가치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광운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볼 필요가 있다. 안산 상록수역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 GTX가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서울 수도권의 판세를 바꿔놓을 것이다. 주택시장 측면에서 분산 효과가 충분히 있다. 다만 상권은 오히려 서울로 집중되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요.
서울로 가는 접근성이 빨라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울로 가서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상권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예요. 2030년까지 수도권의 철도 구상을 참고해 수도권 시장의 판세를 예측해보자. 이 철도가 개통되는 순간 광명과 시흥, 안산의 미래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구리는 지하철 8호선 암사 별내가 연결될 예정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구리 별내 쪽은 서울의 26번째 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1주택자는 평수 누리기와 지역 갈아타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현재 가진 것을 비싸게 팔고 다른 것을 싸게 사는 건 불가능하니 싸게 판 만큼 싸게 사는 방법을 찾아 조금 더 나은 입지에서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이전 정부는 2주택까지도 다주택자로 편입했지만 이제 이 주택자는 버틸 여유가 생겼다. 다주택자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 2, 3 신도시와 수도권 일대 3기 신도시가 김포까지 포함해서 대략 4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로 인해 서울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분당 일대를 보자. 성남역 주변 판교 이매라인의 가치는 다시 한번 확연히 높아질 확률이 높다. GTX도 있지만 여전히 관심은 신분당선일 테니 정자역 배우지역, 미금역, 롯데 성경자리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광명에서는 1차로 기존 뉴타운과 철산, 하안주공 등 재건축에 주목해야 하고 광명역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4, 5년이면 광명역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광명역의 가치는 수직 상승할 것이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 7만 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구리는 서울의 26번째 구로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다. 특히 옆에 딱 붙어있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는 새 아파트로 아주 쾌적하게 녹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 현대 아울렛까지 잘 발달된 지역이다.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괜찮은 입지가 될 것이다. 이제 네 번째 장은 강남 아파트를 손에 쥘 수 있는 2024년 경매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헤리티지의 나땅 대표입니다. 나는 2016년 이후로 경매 투자와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지금처럼 수익에 확신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누가 경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 아파트도 누구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후순위 담보대출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잠깐 후순위 담보대출이 뭔지 알아보고 가야겠죠. 저당이나 전세 등 설정이 된 담보물에 후순위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네요. 그럼 전세 4억 원에 갭 1억 원으로 아파트를 샀다. 부동산 상승격기에 5억 원이던 아파트가 8억 원이 된다. 담보 가치가 8억 원으로 올랐으니 후순위 담보대출을 3억 원 받아 재투자한다.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며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다. 그런데 8억 원 하던 아파트가 6억 원으로 떨어졌다. 6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4억에 후순위 대출 3억 원으로 채권이 7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매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경매밖에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경매로 얼마나 싸게 낙찰되는지 알아보자. 별내동에서 8억 1천만 원에 감정됐던 국민평형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으로 낙찰됐다. 목동 아파트의 경우는 26억 원에 감정된 게 18억 원에 낙찰됐고 9억 2천만 원에 감정된 인창동 아파트는 6억 8천만 원 정도로 입찰됐다. 감정가 대비 70% 정도에는 경쟁이 없다. 현재 주택은 경매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낙찰된다.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다. 집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 규제가 완화되면 들어가는 게 좋겠고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때 입찰하는 게 좋을 듯하다. 순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경매로 강남 진입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10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하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경매로 감정가 대비 70%로 낙찰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65에서 70% 사이가 마지노선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고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면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고 금리가 더 오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4장 투자를 넘어 자산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먼저 투자자도 사업가다. 주식농부의 투자 10계명. 스마트 인컴 대표 박영옥입니다. 주식농부의 주식투자 10계명. 나의 책 주식투자 절대 원칙에서 주식투자 10계명을 정리했다. 하나,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투자할 기업이 많다. 예를 들어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넘어가며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한다. 여행을 갈 때 생돈을 쓴다고 생각하기보다 여행사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며 기업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원칙 2. 부하내동하지 말라. 사실은 이게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지 알아본다.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고 경영자의 자질도 중요하다. 이것은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는 봐야 알 수 있다. 원칙 3.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아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하는 순간 이 기업 생각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알고 투자했다면 외부 변수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에 더 사서 모을 수 있는 자세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아는 기업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원칙 넷.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주식은 투자 대상이 기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업의 시대에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재산을 늘릴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원칙 5.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삼성전자가 누구의 기업이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이재용 일가의 기업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업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 소액주주보다 대주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주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것은 주주는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기업이 어려울 때 투자해 줄 수 있다. 주주는 기업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칙 6.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주식 투자를 해놓고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루하다. 그런데 투자한 기업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주식 투자는 농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투자할 기업이 생기면 관심과 사랑, 열정을 쏟게 되고 머릿속에 커져 있을 것이다. 기업을 관찰해 성장 주기가 보이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하라. 원칙 7.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 주기, 추세, 경기 흐름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기업의 성장 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잠깐 소개해 보겠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물류비가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영업 실적이 안 좋다. 그런데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 원가도 떨어지고 원료비도 떨어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본다. 포스코 홀딩스, 이건 연불리도 추천했던 종목이네요. 포스코 홀딩스는 산업재 철강을 제공하는 소재업체였는데 최근 리튬 등으로 배터리 소재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3세대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만들었는데 성과가 좋다. 안정성 면에서도 좋고 얀센과의 협업으로 1년에 6천억에서 7천억 이상의 로열티를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만약 벤처 기업이나 코스닥 바이오 기업에서 만들어졌다면 주가에 크게 반영되었을 텐데 유한양행에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유일한 평전을 읽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전문 경영인이 그 정신을 잘 이어받고 가는 것 같아서요. CJ제일제당,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미국 시장에 1조 원 이상 수출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KTNC, 투자하기에는 별로 재미없는 주식인데 이런 재미없는 주식이 매출은 꾸준하고 5% 이상 배당을 준다.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금융투자의 시대다.
이런 회사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시장에서는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 배당 성향이 좋기도 하다. 아쉽게도 나는 마이너스 상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미투젠, 소셜 카지노 업체인데 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주는 회사다. 게임 회사 중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별로 없어 눈에 띈다.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 일반 캐주얼 게임까지 론칭할 예정이라 성장 가능성이 있다. KCC는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내수 기업이었다. 그런데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소재 업체를 인수해서 미국 시장,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투자하고 있다. 삼성물산, 회사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올라서 이유를 생각해봤다. 외국인 지분이 많아서였다. 최근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다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의 시가총액만 해도 60조 원이 넘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은 20조 원이 조금 넘는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원개발, 요즘 건설 경제가 어려운데 동원개발은 부울경,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쪽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싸다.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상태다. KT 스카이라이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나는 솔로로 알려진 기업인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이 45%여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지금 21%까지 떨어졌는데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은 더 이상 팔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 여유 자금이 된다면 이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기 좋겠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은 없앨 수 없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인 듯하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 시장이 열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 투자해뒀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삶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요. 원칙 8. 주식 투자는 농사다. 나는 2001년 스마트 인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투자 철학은 이렇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매사에 겸양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적대적 이익보다는 우호적으로 공생공명하는 길을 찾고 영속적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노력한 대가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생공명하는 길을 찾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 9.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다. 투자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2008년과 2021년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변화를 보면 한 기업 빼고 다 바뀌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우리는 공부한 만큼 선택의 폭과 깊이가 넓어질 수 있다. 원칙 10번째.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한다. 주식 투자는 우리 삶의 터전에 투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한다. 올바른 투자 문화 정립은 투자자의 몫이다. 주식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주인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매년 5월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축제처럼 열리듯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우리는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다음 장의 강사는 주택연금제도 전문가 최경진입니다. 한국의 주택연금은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은퇴자의 축복과 같은 제도다. 평생을 든든하게 주택연금 100배 활용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소득이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한다. 자산을 보니 실물자산, 즉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 금융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내 집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나이를 먹으면 소득이 없고 내 집만 남는다. 이럴 때 문제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격 변동 리스크다.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보유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느낀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탈락 가능성과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자산, 집을 소득으로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인데,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중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머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의 주택연금은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은퇴자의 축복과 같은 제도라며 극찬했다. 가입 과정은 이렇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 보증서를 은행에 대출 신청 약정을 하면 이를 통해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체계다. 만약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상환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를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관심이 있다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면 된다. 여기서는 주택연금의 장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는 가입자 사망 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 금액을 보장한다. 셋째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넷째는 대출 이자 비용이 소득 공제되고 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료도 10%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입 연령은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다. 가입주택 종류는 주택법상 주택, 아파트나 연립,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며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에 해당된다. 실제 거주가 원칙이며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이고, 담보 설정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다. 이상 빠르게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2024년 연말쯤 가서 정말로 어떻게 맞아떨어지나 아니면 어떻게 빗나갔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